여러분, 혹시 당뇨약을 20년째 드시는데도 눈이 침침해지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 아침 혈당 재는데 왜 자꾸 합병증이 생기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 환자분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 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재시고 130 정도로 잘 나왔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입니다. 지난 20년간 당뇨 환자분들만 10,000명 넘게 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약도 잘 드시고 식단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결국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으시거나 신부전으로 투석받게 되시거나 심하면 발까지 절단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혈당 수치는 괜찮으셨어요. 아침에 재면 130에서 140 정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혈당만 체크해서는 절대 안 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요리 비법 하나만 알아도 당뇨 합병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당에 사시는 허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이 작년 가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허씨는 당뇨 진단받으신 지 8년째였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약도 하루도 안 빠뜨리고 드시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 재시고 노트에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하셨어요. 아드님이 사드린 혈당 측정기를 소중하게 관리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TV 보다가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고 신문 읽으려고 하면 글자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 얼굴이 뿌옇게 보이더래요. 그제야 안과에 가셨죠.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초기의 거예요. 허 씨가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혈당 재고 밥도 적게 먹고 과일도 안 먹고 약도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허 씨 눈에 눈물이 가득하셨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저는 허 씨께 한 가지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당화혈색소 검사였죠. 허 씨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셨어요. 8년 동안 당뇨 관리를 하셨는데도 당화혈색소 검사는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거예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8.7%였습니다. 허 씨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제 공복 혈당은 항상 130에서 140 사이인데 8.7이 뭐예요? 제가 혈당을 잘못 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허 씨가 잘못 잰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 씨처럼 아침 공복 혈당만 체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침 혈당이 좋다고 해서 하루 종일 혈당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공복에는 130이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후에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점심 먹고 나서는요, 저녁 먹고 TV 보면서 과일 하나 드셨을 때는요, 새벽 2시에 화장실 가실 때 혈당은 얼마일까요? 이 모든 순간의 혈당을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하셔도 좋아요. 당뇨 환자분들이 꼭 해야 할 검사가 3가지 있습니다. 공복 혈당 검사,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그리고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가장 중요한 게 당화혈색소입니다. 그 다음이 식후 2시간 혈당이고 마지막이 공복 혈당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선생님, 그럼 제가 매일 재는 공복 혈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공복 혈당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은 그 순간의 혈당만 보여줍니다. 마치 이 사진 한 장 찍은 것과 같아요. 오늘 아침 7시에 혈당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다릅니다.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모든 혈당을 평균 내서 보여줍니다. 마치 2개월에서 3개월짜리 동영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24시간 내내 밥 먹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모든 순간의 혈당이 다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식후 2시간 혈당은 왜 중요한가요? 그것도 한순간만 재는 건데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중요한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췌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나와도 효과가 없어요. 식후 2시간 혈당을 보면 췌장이 제대로 일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지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식후 2시간에도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췌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이 다르게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50 올라가고 어떤 분은 100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인슐린 저항성이 다르고 소화 능력도 다르고 근육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후 2시간에 재보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재보면 어떤 분들은 현미밥을 먹어도 혈당이 백미밥만큼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셋째, 여러분이 드시는 당뇨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은 주로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후 2시간에 재봐야 약이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만약 약을 먹는데도 식후 혈당이 계속 높다면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공복 혈당은 왜 재는 걸까요? 공복 혈당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죠. 당뇨약을 드시면 가끔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는 동안에 저혈당이 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 혈당을 재보면 밤사이에 저혈당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공복 혈당이 70 미만으로 자주 나온다면 당뇨약 용량을 줄여야 해요. 또 하나, 공복 혈당이 계속 높게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새벽에 관해서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는데 이걸 새벽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검사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당화혈색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쉬 기억나시죠? 공복 혈당은 130에서 140으로 괜찮았는데 당화혈색소가 8.7%였던 분 말입니다. 제가 허쉬께 여쭤봤습니다. 식사는 하루 몇 끼 드세요? 3끼 다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거르지 않아요. 식사량은 어떠세요? 밥은 반 공기만 먹어요. 선생님이 탄수화물 줄이라고 하셔서요. 그럼 간식은요? 허씨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게 저녁 먹고 나서 드라마 보는데 심심해서 과일 좀 먹어요. 사과 반 개나 귤 2-3개 정도요. 과일은 괜찮다고 해서 또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주말에 손주들이 오면 같이 치킨이나 피자 먹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니까요. 근데 저는 조금만 먹어요. 떡이나 빵은요? 아, 교회 가면 떡 나눠주실 때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만 먹고요. 그리고 아들이 빵 사다 주면 아침에 하나 먹기도 해요. 바로 이겁니다. 허씨는 공복 혈당만 재시니까 아침에는 괜찮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저녁 과일, 주말 치킨, 교회 떡, 아침빵 이런 것들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걸 당화혈색소가 다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허씨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공복 혈당은 사진입니다. 아침 7시라는 한순간만 찍은 거예요. 근데 당화혈색소는 CCTV예요.
24시간 내내 2개월 동안 모든 순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허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제가 몰래 먹은 것도 다 들켰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당화혈색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당화혈색소가 정확히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피 속에는 적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적혈구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하죠. 그런데 이 적혈구 안에 혈색소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혈색소가 바로 산소를 나르는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혈색소가 피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혈색소에 포도당이 달라붙은 걸 당화혈색소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혈색소가 설탕물에 절여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절여지겠죠. 혈당이 200인 사람과 100인 사람을 비교하면 200인 사람의 혈색소가 훨씬 더 많이 절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약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적혈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피 속을 돌아다녀요. 그동안 계속 포도당과 만나면서 점점 더 절여집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재면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20년 동안 진행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의 당뇨병 전향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는 5,000명이 넘는 당뇨 환자가 참여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만 떨어져도 당뇨 합병증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딱 1%만 떨어져도 합병증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그 당화혈색소가 9%인 사람이 8%로 낮추면 망막병증 위험이 30% 줄고 신장병 위험이 40% 줄고 신경병증 위험이 50%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인지 아시겠죠? 그럼 당화혈색소 수치가 얼마면 좋을까요? 정상인의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5.7에서 6.4 사이면 당뇨 전 단계고요.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그럼 당뇨 환자는 얼마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7% 미만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6% 미만입니다. 6% 미만으로 유지하면 합병증이 거의 생기지 않거든요. 당화혈색소와 평균 혈당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요. 당화혈색소 6%는 평균 혈당이 약 126 정도입니다. 7%는 154, 8%는 18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당화혈색소가 1% 올라가면 평균 혈당이 약 28에서 35 정도 올라갑니다. 거꾸로 1% 떨어뜨리면 평균 혈당이 30 정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안 되는지 말이죠. 성남시에 사시는 70세 장 씨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 15년 차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9.5%였어요. 장 씨는 좀 높긴 하네요 정도로만 생각하셨대요.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신장 기능 검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1.2에서 1.8로 올라갔어요. 2년 후에는 눈 검사에서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안과 선생님이 레이저 치료를 하셔야 한다고 하시더래요. 3년 후에는 발가락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잘 안 느껴지신대요. 신경병증이 시작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화혈색소는 사실 일종의 독소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실험 하나 해보시겠어요? 지금 하시는 건 아니고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엿이나 사탕 드신 적 있으시죠? 그게 손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끈끈하게 달라붙어서 잘 안 씻겨지죠? 옷에 묻으면 더 심합니다. 세탁기에 돌려도 잘 안 빠져요. 당독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세포에 끈끈하게 달라붙어서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당독소의 무서운 점을 6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필요하시면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세포를 파괴하고 노화시킵니다. 특히 혈관 세포가 망가지면서 죽상경화증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이물질이 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생깁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생깁니다. 또 뇌세포가 망가지면 치매와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에서는 백내장과 녹내장, 신장에서는 신부전, 폐에서는 폐질환, 간에서는 간장질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당독소는 이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와 염색체가 변형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이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췌장암은 2배, 간암은 1.5배, 대장암은 1.3배 높아요. 바로 당독소와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당독소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편도선염도 자주 생기고 상처도 잘 안 났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일산에 사시는 문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65세 남성분인데 발톱 깎다가 옆에 작은 상처가 났어요. 보통은 일주일이면 낫는 상처인데 이분은 3개월이 지나도 안 나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상처가 점점 커지고 고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항생제를 먹으셔야 했어요. 검사해보니 당화혈색소가 10.2%였습니다. 네 번째, 비만을 유발합니다. 당독소가 지방세포를 크게 만듭니다. 지방세포가 커지면 거기서 염증 물질이 나와요.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질병을 만듭니다. 더 무서운 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렉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배가 부르면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그만 먹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당독소와 비만이 있으면 렙틴 저항성이 생겨요. 렙틴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뇌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이 살 빼기가 더 힘든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니까요. 악순환이죠. 다섯 번째, 장 건강을 망칩니다. 우리 장 속에는 100조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요. 당독소는 좋은 균은 줄이고 나쁜 균은 늘립니다. 그러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벽에 구멍이 뚫리는 장 누수 증후군도 생길 수 있어요. 장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지는데 당독소가 이걸 다 망쳐놓는 겁니다. 여섯 번째, 췌장을 파괴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당독소는 이 베타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더 안 나오게 되고 당뇨가 더 악화됩니다. 당뇨가 없던 사람도 당뇨가 생길 수 있어요. 악순환의 악순환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무섭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독소는 우리 몸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음식에서 만들어지는 당독소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68세 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당화혈색소가 6.8%로 그럭저럭 관리가 되고 계셨어요.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9%로 확 올라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약은 잘 드셨어요? 네, 하루도 안 빠뜨리고 먹었어요. 알람 맞춰놓고 꼬박꼬박 먹었습니다. 운동은요,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어요. 그럼 식사는요? 밥은 아주 조금만 먹었어요. 대신에 바로 여기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고기를 많이 드셨대요. 그것도 주로 구워서요. TV에서 탄수화물이 나쁘고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요. 그래서 삼겹살 구이, 닭고기 구이, 생선 구이, 거의 매일 구운 고기를 먹었어요. 왜 구워 드셨어요? 고기는 혈당 안 올리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구우면 맛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고기는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당독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의 헬렌 블라사토스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식품의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입니다. 달걀을 예로 들어볼까요? 삶은 달걀의 당독소 수치는 90입니다. 그런데 같은 달걀을 기름에 프라이하면 당독소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2700입니다. 3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닭고기는 어떨까요? 삶은 닭고기의 당독소는 1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튀긴 닭고기는 6600입니다. 거의 7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프라이드 치킨 좋아하시죠? 그거 한 조각 드실 때마다 당독소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소고기는요? 삶은 소고기는 당독소가 800 정도인데 구운 소고기는 5400입니다. 무려 거의 7배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요리일수록 당독소가 높습니다. 우리가 갈색화 반응 또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반응이 일어날 때 당독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빵 굽을 때 노릇노릇해지죠. 삼겹살 구울 때 겉이 바삭바삭해지죠. 커피 볶을 때 갈색으로 변하죠. 다 갈색화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독소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식초 활용법은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당독소를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리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볶기, 굽기, 튀기기 대신에 삶거나 찌는 방법을 쓰세요. 고온에서 수분 없이 요리하면 당독소가 확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을 드실 때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드시지 마시고 삶아서 드세요. 삼겹살도 구워 드시지 마시고 수육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맛이 없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고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양념을 잘하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삶은 닭가슴살에 마늘, 생강, 양파, 파를 넣고 삶으면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좋아요. 거기에 간장 소스나 겨자 소스를 곁들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수육도 마찬가지예요. 된장에 찍어 드시거나 새우젓에 찍어 드시면 구운 삼겹살 못지않게 맛있어요. 두 번째, 설탕 첨가를 최대한 줄이세요. 요리할 때 설탕이나 물엿을 넣으면 당독소가 더 올라갑니다. 특히 고기를 재울 때 설탕을 많이 넣으시는데 이게 정말 안 좋아요.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세요. 다시마 육수, 멸치 육수, 표고버섯 육수 같은 거요. 이런 걸로 간을 하면 설탕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과일즙도 좋은 대안입니다. 배즙이나 사과즙을 조금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면서도 단맛이 나거든요. 세 번째,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드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가공식품에는 당분도 많고 식품 첨가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당독소를 올립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도 마찬가지예요. 보관을 오래 하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당독소가 높아요. 좀 번거로워도 신선한 고기나 생선을 사서 집에서 직접 요리하세요. 건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제가 특별한 비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 좋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요리가 끝난 다음에 식초를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넣어보세요. 그러면 당독소가 10%에서 20%까지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당독소 생성을 억제하거든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 삶으실 때 마지막에 식초를 한 스푼 넣으세요. 생선찌개 끓이실 때도 마지막에 식초 한 스푼 넣으시고요. 맛도 개운해지고 당독소도 줄어듭니다. 일석이조죠. 무침 요리할 때도 식초를 넣으면 좋아요. 특히 무생채, 오이무침, 미역초 무침 이런 거 할 때 식초를 넉넉히 넣으세요. 5번째, 기름 종류를 바꾸세요. 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당독소를 올립니다. 돼지기름, 소기름, 버터, 파뮤 이런 것들이요. 대신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을 쓰세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들기름, 카놀라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이런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오히려 당독소를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드세요. 6번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비만 자체가 몸 안에서 당독소를 만듭니다. 지방세포가 클수록 더 많은 당독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는 BMI 23 이하입니다. 운동은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30분에서 40분씩 빠르게 걸으세요. 그러면 당화혈 색소가 0.5에서 1% 정도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당화혈 색소는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혈당이 얼마나 잘 관리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목표는 7% 미만, 이상적으로는 6% 미만입니다. 당화혈 색소가 1% 떨어지면 합병증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효과인지 아시겠죠? 당화혈 색소를 낮추는 6가지 방법. 첫째, 요리 방법을 바꾸세요. 삶고 찌는 조리법을 쓰세요. 둘째, 설탕 첨가를 줄이세요.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세요. 셋째,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드세요. 넷째, 식초를 활용하세요. 요리 끝에 한두 스푼 넣으면 당독소가 20%까지 줄어듭니다. 다섯째, 좋은 기름을 쓰세요. 올리브유, 들기름,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여섯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운동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당화혈 색소만 관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화혈 색소는 과거 2개월에서 3개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혈당이 어떤지는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 검사를 다 정기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복 혈당은 매일 아침 재시고 130에서 140 정도가 목표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일주일에 2-3번 재시고 180 이하가 목표입니다. 당화혈 색소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으시고 6% 미만이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허씨 기억나시죠? 허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저녁 과일을 끊으셨어요. 대신 오이나 당근 같은 채소를 드셨습니다. 주말에 손주들이 와도 치킨 대신 닭가슴살 삶아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셨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만든 건강 음식이 맛있다고 좋아하더래요. 요리 방법도 바꾸셨습니다. 모든 요리에 식초를 넣으셨어요. 처음엔 맛이 이상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더 개운하고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당화혈 색소를 재봤습니다. 7.2%로 떨어졌습니다. 허씨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6.5%까지 내려갔고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6.3%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눈 상태도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안과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허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8년 동안 당뇨 관리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대로 모르고 있었어요. 혈당만 재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당화혈 색소가 이렇게 중요한 줄 진작 알았으면 눈도 안 나빠졌을 텐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입니다. 앞으로 계속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3개월마다 꼭 당화혈색소 검사 받아요. 그리고 요리법도 완전히 바꿨어요. 처음엔 맛없을 줄 알았는데 식초 넣고 양념 잘하니까 오히려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구운 고기는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당뇨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핵심은 당화혈색소입니다. 이것만 6% 미만으로 유지하시면 합병증 위험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다음 병원 가실 때 당화혈색소 검사 꼭 받아보세요. 의사 선생님께 당화혈색소 검사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나오면 6% 미만인지 확인하시고 높으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특히 식초 활용법, 이거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으니까 오늘 저녁 식사 준비하실 때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당화혈색소 6% 미만 달성하시고 합병증 없는 건강한 노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고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우리 목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의외의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던 음식 중에 사실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